군대에 아들을 보낸 부모로서 궁금한 게 있으면 모든 사람과 똑같이 민원실에 전화해서 뭐 물어볼 수는 있는 거죠. 아무튼 지금 그게 쟁점이 돼 있긴 한데 여기서 핵심은 어쨌든 보좌관이 어떤 역할을 했느냐 뭐 이런 것들은 밝혀낼 부분인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이제 이 추미애 장관의 이제 아들이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에 통역병을 선발하는데 그걸 이제 시켜달라고 외압이 있었다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근데 이 주장과 관련해서는 외압이 실제로 관철된 것은 아니고 그래서 사실 이 추미애 장관의 아들은 통역병으로 선발되지 못했죠. 다만 이제 지금 얘기가 나오는 이 청탁과 관련해서는 나름대로는 지금 증언이 구체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당시에 송영무 장관의 국방부 송영무 장관도 최근에 나와서 송영무 전 장관이 언론에 나와서 그 당시에 이 당시 장관 정책보좌관실에서 여당에서 파견된 인사가 굉장히 로비를 많이 했다는 얘기를 나도 들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로비가 있었는지 여부는 또 이 수사를 통해서 밝혀내야 될 부분이겠죠. 그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이 추미애 장관의 아들이 이제 카투사다 보니까 의정부로 이제 보내졌는데 날 용산에 보내달라고 이렇게 자대 배치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청탁이 있었다라는 얘기도 지금 이제 카투사 한국군지원단장 출신의 그 대령이 지금 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자신이 이 추미애 장관 부부와 그리고 추미애 장관의 시어머니까지 앉혀놓고 40분간 교육을 했다 이런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제 입장을 통해서도 이제 그 당시에 언론의 인터뷰 통해서 이제 주장한 내용이 좀 잘못됐다는 부분은 어느 정도 인정한 것이 그 가족들만 앉혀놓고 이제 이렇게 교육을 했다는 게 아니라 여럿이 있는 자리에서 이제 교육을 한 것이다. 이런 주장은 이제 좀 수정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의 통역병 문제라든지 이런 좀 여러 가지 청탁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부하들로부터 자신이 많이 들었다라는 얘기는 계속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청탁이 어떤 의도로 어느 정도로 이제 이루어진 것이냐 그런 것들은 이후 검찰 수사에서 밝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거 좀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는데 이 전화를 했을 때 전화를 하면 다 외압인가요? 그러니까 전화를 했을 때 문의를 하는 것일 수도 있는 것이고 때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정보를 얻기 위한 것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문의를 했다는 전화를 했다는 것만으로 무조건 그것을 다 외압이다. 청탁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간주를 해버린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범죄 선상에 노출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직무유기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추미애 의원, 당시 의원입니다. 대표. 추미애 대표의 경우에는 그 휴가를 보내고 말고 하는 직무의 연장선상에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직권남용. 예, 직권남용 자체가 이제 성립이 되지 않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용산으로 배치를 받았냐. 그러면 참고로 이제 이걸 꼭 굳이 참고로 밝힙니다. 이 배 소장도 카투사 출신이거든요. 영어를 굉장히 잘하셨나 봅니다. 근데 이 카투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방식이 다양합니다. 지금은 일정한 영어 점수 이상에서 선발하기도 하는데 일단 카투사로 가게 되면 이제 시험을 봐서 가는 사람들 또 훈련소에서 차출된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용산이 굉장히 선호되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카투사 할 것 없이 지금은 좀 다를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가고 싶어 해요. 그렇게 막 가고 싶다는 이야기들 앞다투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건 누군가의 외압으로만 관철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실제 용산을 외압에 의해서 갔다면 또 다른 이야기가 되겠죠. 또 하나 이 평창 동계올림픽의 통역병은 추첨으로 선발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검토되었던 방식은 추천을 하고 또 면접을 보는 거였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추첨이 된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갔어요.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외압이고 청탁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굉장히 암담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하나 이제 이 서류 보관인데 한국군 규정은 5년간 보관이에요. 그런데 미군 보관 규정은 1년입니다. 근데 이 가추사 병들에 대해서 어떻게 다뤄졌을지는 그 당시에 보관하는 방식이나 이런 게 분명히 있을 테고 유독 추미애 장관 아들과 관련된 서류만 5년 동안 반드시 보관을 해야 되는데 의도적으로 폐기했다. 이건 문제가 되겠죠. 이건 수사를 하면 될 일인데 지금은 대부분 그냥 다 던집니다. 다 던져서 이걸 몰아가는 거죠. 추 장관이 적절치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에 나왔을 때 야당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서도 굉장히 태도가 불량했다. 그러니까 사퇴하시라. 이건 좀 제가 보기에는 제대로 사실관계를 아직 해결하지 않은 상태가 아니냐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부연을 하면 일단 용산 자대 배치 요구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자대 배치는 카투사의 자대 배치는 컴퓨터에 의한 난수첨이기 때문에 그것은 외부의 개입은 있을 수 없다라는 게 추미애 장관 측의 이제 입장이고 그리고 이거는 어느 정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보좌관이 전화를 한 것은 다 외압이냐 이 부분도 사실은 추미애 장관 측에서는 뭐 여러 가지 절차를 알아보기 위해서 문의를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제 사실 이 절차에 문의하는 것을 꼭 부모의 뭐 부하 직원이 해야 되는 것이냐 그리고 현직 여당 대표의 보좌관이 꼭 해야 되는 것이냐 그리고 공식적인 어떤 문의 루트가 아니라 뭐 상급 부대의 지원 대장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해야 되는 거냐 이런 의혹은 이제 제기하고 있는 거죠 야당은. 그래서 그 부분은 확인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제비뽑기가 됐다 이 통역병 선발은 절차가 제비뽑기로 바뀌었다 이 주장은 이걸 하고 있는 카투사 이제 한국군 지원단장 출신의 그 대령이 자기가 원래 이런저런 절차에 맞춰서 하려고 했지만 청탁이 너무 많아서 그 절차를 제비뽑기로 바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은 이제 사실 확인을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자료 보관 문제도 지금 말씀하셨듯이 어느 규정을 어떻게 적용하는 게 맞느냐를 놓고 사실은 논란이 있는데 이 지금의 국민의힘 의원실 쪽에 국방부가 이제 답변을 한 내용을 보면 거기에는 이제 한국군 규정을 여러모로 휴가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따르는 게 맞다고 이제 답변을 했지만 이후에 또 공식적으로는 지금 검찰 수사도 있고 해서 명확하게 답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모로 좀 분명치 않은 부분들이 지금 있어서 논란이 커지는 것 같습니다. 좀 정리를 좀 해보면요. 일단은 그 카투사 군 부대 관계자나 카투사 단장도 그렇지만 일단 청탁이 들어왔다 하더라도 우리는 청탁을 하나도 받아준 적은 없다. 그렇습니다. 지금 신원식 의원 쪽에서 그 부대 관계자들하고 통화한 내용 녹취록을 봐도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청탁은 하나도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청탁이 성공하진 않았다. 만약에 청탁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런 얘기고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부대 배치 그리고 평창 동계올림픽과 관련돼 있는 통역병 선발 이 과정에서도 부대 배치는 난소 추첨이라서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리고 평창 동계올림픽도 뭐 청탁이 있다 하더라도 그게 실현되지는 않았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요. 근데 지금 휴가 관련돼 있는 부분에 야권은 계속 집중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두 번째 병가를 낸 그 기록이 왜 사라졌느냐. 그러니까 19일 동안 병가를 가고 그다음에 이제 개인 연가를 또 4일 나흘 동안 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보좌관이 전화를 했다는 건데 그거는 공식적인 명령이 있고 명령에 대한 근거 기록이 지금 현재 전산망에도 남아있다. 그러니까 그건 합법적이다. 이렇게 또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청취자분이 1105 쓰시는 청취자분께서 휴가 연장 절차를 일반 군인들도 추미애 장관 아들처럼 처리하나요? 그게 핵심이잖아요.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아까 우리 배용창 소장이 카투사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이건 그러니까 그 같은 부대에 근무했었던 같은 부대는 아닐 거예요. 이사단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사단에서 카투사는 어떤 방식으로 이 휴가 처리를 하거나 이러는지는 어느 정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좀 분명히 할 필요가 있는데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뭐 카투사가 편하다. 사실 이것도 일부는 맞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카투사를 갈 때는 다들 뭐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가게 되는데 영어 공부가 되는 것도 있고 또 나는 좀 다른 방식으로 시험을 봐서 카투사를 가겠다 이렇게 지망하는 경우가 이 배소장 때는 있기도 했고 최근에 이제 영어 성적이 일정 이상 되는 사람들 경우에 다음에 기회를 노려보는 경우들도 있는데 휴가의 경우에 이래요. 근데 규정상으로는 원칙적으로는 이 카투사는 미군 부대에 파견된 우리 육군 소속입니다. 그래서 네. 아주 기본적인 규정은 육군의 규정을 지켜야 되겠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생활은 카투사 동료들과 또 상급병이 있고 또 하급병이 있겠죠. 또 이제 미군들과 생활을 해요. 그러더니 인사와 관리는 또 미군들이 상당히 개입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소속되어 있는 미군의 그 유닛이 있어요. 단위별로. 네. 내가 가요 통신부대다. 그러면 통신부대에 같이 일하는 미군 장교에게 나 언제 또 휴가를 갔다 옵니다. 그리고 우리 카투사 동료들에게도 알리죠. 언제 휴가를 갑니다. 그건 또 우리 카투사 부대의 미군 부대에 파견되어 있는 지원단에서도 알 수 있는 내용일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휴가를 나가게 되는 경우도 이제 보통은 구두상으로 이야기를 하고 나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패스를 받고. 그런데 이 추미애 장관 아들의 경우에는 두 번째 수술을 받고 난 이후에 삼성병원에서 3개월 정도의 요양을 권장해요. 네. 그런데 25일은 일요일입니다. 대체로 일요일은 카투사의 경우에는 휴일입니다. 그러면 26일과 27일 이틀 동안은 더 요양을 하고 들어가겠다라는 것을 구두상으로 해서 이것을 국방부 또 이제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내려가면 그 해당 미군 부대의 지원단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안 됐겠죠. 그런데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당직 사병이 그 내용들을 고스란히 다 알 수 있느냐 모르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것이 뭐 불법이나 아니면은 미보고 체계에서 이루어진 것이 모를지라도
아주 예외적으로 이제 요양을 하고 있는 차원에서는 구두상으로 된 부분을 국방부에서는 인정해 줄 수 있다. 이렇게 확인이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칙적으로는 서류지만 사실 원칙적으로 할 수 없는 상황에서의 대체 수단을 사용했을 때 그것을 인정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원이겠죠. 그런데 이걸 단순히 이틀 동안 휴가가 늘어났다. 추 장관의 아들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고 다른 사람들은 다 불가능. 그렇지 않아요. 군대에서는 이 사람이 불가피하게 휴가를 더 연장할 수밖에 없는 사유를 들어봅니다. 그리고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본다면은 휴가를 연장해 줄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문제가 굉장히 여러모로 논란인 것이 말씀하셨듯이 사실은 이 중에 제가 제일 젊지 않습니까? 젊고 이제 네. 그래도 논산 훈련소라도 제가 그래도 가장 최근에 이제 가본 사람인데 오늘 자기 이야기 많이 하네요. 네, 굉장히 사실 카투사 말씀하셨지만 몇십 년 전 얘기 아닙니까 사실 몇십 년 전인데 근데 사실 너무 뭐 기간이 오래 지났나요? 네, 근데 여러모로 군대 여러 어떤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그때보다 뭐 좋아졌으면 좋아졌지 그리고 합리적이 됐으면 합리적이 됐지 뭐 지금 뭐 그때보다도 후퇴했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겠죠. 제가 이제 경험상 보면은 지금 야당이 제기하는 문제 중에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연락이나 이런 것들을 전화로 뭐 또 했다 또 뭐 서류를 이메일로 전달했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지만 과거보다는 확실히 여러 가지 통신 수단이 발달하고 해서 그런 것들을 이제 관련 서류나 이렇게 또 휴가를 가겠다라는 이 얘기 자체를 전화를 통해서든지 메신저를 통해서든지 이메일을 통해서든지 사실은 오늘날에는 많이 그런 수단들을 또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좀 군대 뭐 이 훈련소를 갔다 온 지가 오래됐지만 요즘 이제 좀 군대를 갔다 온 사람들은 그런 얘기도 하고 있다는 것도 참고해야 되고 또 이 동시대에 군대를 갔다 온 사람들도 어디를 갔다 왔느냐에 따라서 지금 이 상황을 받아들이는 어떤 온도차가 다 달라서 이것은 결국은 공신력 있는 어딘가에서 결론을 내줘야 된다는 것이고 그게 결국은 이제 검찰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검찰의 수사는 돼야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실제로 10년, 20년 전하고 지금하고 다르다라는 게 추미애 아들 서모 씨가 이제 제일 마지막에 최종적인 4일간은 이제 개인 휴가 연장이 된 것이고 두 차례는 이제 병가였죠.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우리 평론가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이 두 번째 병가는 이메일로 추 이렇게 신청을 합니다. 예, 그쪽 서모 씨 그 변호인 그렇죠. 측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그렇게 거죠. 또 이제 국방부에서는 받아들였던 내용이고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것을 군에서 받아들일 수 있느냐 없느냐의 내용이 중요한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지금 국민의힘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요양심사위원회를 왜 거치지 않았느냐. 이것도 네네. 사실 국방부에서 이미 설명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10일 이상의 이 치료를 받는 경우이더라도 이 경우에는 병원에서 입원 요양을 한 것이 아니라 집에서 이제 요양을 한 것이거든요. 이게 좀 경우가 다르다는 거죠. 그건 이제 국방부 얘기고 지금 또 그 직전에 국방부가 그런 경우에는 심의를 받도록 하라. 뭐 이런 걸 또 공문을 내려본 적도 있다, 보낸 적도 있다. 그래서 약간 좀 지금 사실관계 확인을 좀 하고 있는 좀 다투는 상황이기도 한데요. 근데 지금 사실 우리는 청탁을 얼마나 했는지 이런 것들을 알지는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앞서 이제 얘기가 나왔던 것은 청탁이 통하지는 않았다. 부대 관계자들은 한결같이 얘기는 하고 있지만 청탁을 했다는 건 또 그거와 별개의 문제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청탁했다고 지금까지 공개가 된 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국방부 민원실을 통해서 병가 얘기를 했다는 거 하고 그리고 보좌관이 연락했다는 거 그리고 지금 누군가 연락을 했다는 건지는 확실하지는 않지만 부대 배치하고 그다음에 평창 동계올림픽 통역병 문제 이렇게 지금 크게 나눠져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사실관계를 우리가 여기서 다 이 짧은 시간 안에 다툴 수는 없을 것 같고 논쟁하기는 어려운데 문제는 어떻게 됐더라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그동안에 나는 아들 병가 문제와 관련해서 일절 군에다가 뭔가 청탁을 하거나 얘기한 적이 없다. 보좌관도 그런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과는 사실관계가 좀 달라 보인다는 거예요. 이 문제는 좀 다른 차원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추미애 장관이 언론에서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추미애 장관이 이제 소설 쓰시네 이렇게 얘기하는 바람에 그러는 바람에 뭐 사태가 이렇게 됐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근데 저는 이제 언론의 그런 분석이 약간은 좀 뭐랄까요 결과론적인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 당시에 여러 상황들을 좀 종합을 해보면 이 국회가 이번 이제 21대 국회가 시작되고 나서 법사위만 하면 국민의힘 의원들이 와서 이 추미애 장관의 아들 얘기를 했습니다. 계속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 아들 얘기를 하게 된 맥락이라는 것은 추미애 장관을 중심으로 해서 검찰개혁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검찰을 뭐 장악하기 위해서 인사를 전행하고 뭐 이런 얘기였거든요. 그런 얘기로부터 시작해서 아들 얘기까지 간 건데 그러면서 아들 얘기가 왜 나왔냐면은 이 아들 수사 서울 동부지검에서 아들 수사를 봐주기 수사를 한 것에 대해서 서울 동부지검장을 뭐 법무부 차관으로 뭐 승진을 시킨다든지 이렇게 뭔가 보상을 줬다 이 얘기를 계속 한 거거든요. 그러면 추미애 장관 입장에서는 이 서울 동부지검이 추미애
장관 아들 수사만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인사에 관련된 평가가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수사를 했을 것인데 오직 그거 하나만 가지고 그 인사의 그것 때문에 자기가 편향된 인사를 했다고 하니 네네. 그것에 대해서 그거는 말이 안 되니 그것은 소설이다 이렇게 반응을 하게 되면서 사태가 이제 확산이 된 것이고 그러면 이제 소설 쓴다고 하니까 그러면 검찰이 왜 수사를 안 합니까? 검찰이 수사하세요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검찰이 수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지금 이 군 관계자들이 지금 나와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한 것들이 사실은 그 사람들이 검찰 수사를 받았거나 또 받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탁을 받아들였다라고는 얘기할 수 없는 거죠. 만약에 실제로 받은 내용이 뭐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있다 하더라도 그리고 또 그런 여러 가지 청탁 시도로 느껴질 만한 전화가 없었다라고도 말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똑같은 그런 대답을 하고 있는 건데 그렇게 볼 때 결국 추미애 장관이 무슨 답변을 했더라도 국민의힘에서 계속 얘기를 했을 거고 결국 추미애 장관이 소설 쓰시냐라고 대답을 할 때까지 질문을 했었을 것이기 때문에 이런 사태를 추미애 장관 손에서 먼저 이렇게 차단했을 수 있는 것인가는 약간 의문이 있지만 좀 더 정치적으로 좀 더 세련되게 대응했으면 좋았겠죠. 그건 사실입니다. 네. 근데 지금 사실관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부분까지 다 저희가 살펴보기는 좀 어렵고요. 일단은 좀 우리가 토론하는 과정 속에서도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잖아요. 저는 원래 높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군 얘기하면은 남자들이 이렇게 목소리가 커지는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는데요. 군 병역 의무라는 게 한편으로는 굉장히 무거운 짐 중에 하나고 네. 그 과정에서 일부 병사들이 특혜를 입거나 이런 것들을 직접 목격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또 이건 공정성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이제 이 부분을 예의주시하면서 바라보고 여론이 민감하게 움직이는데 배종찬 소장님, 네. 이 지금 여론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지금 최근에 여론조사 기관들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는데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먼저 네. 한국갤럽이 자체 조사로 8일부터 10일까지 실시한 조사이고요. 전국 1,002명 휴대전화 RDD 조사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응답률 15%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문재인 대통령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 46%로 지난주보다 1%포인트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45%, 지난주보다는 1%포인트가 또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긍정도 올라갔고 부정도 올라갔고 네. 이 내용만 보면은 추미애 장관의 아들과 관련된 이 논란이 결정적으로 지지율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도 올라갔지만 부정도 올라갔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어느 정도의 수준까지 영향을 미쳤는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조금의 영향을 간접적으로 줬을 수는 있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추정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정당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 39% 지난주와 동일합니다. 네. 국민의힘 지지율은 19% 1%포인트가 하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 아들과 관련된 의혹이 상당히 큰 정치 지형에 영향을 줬다면 국민의힘이 오히려 반사이익을 위해서 얻어서 올라갔을 텐데 그런 결과는 아니고요. 정의당 지지율은 5%, 국민의당 4%, 열린민주당은 3%로 나타나는데 기왕 말씀드린 김에 다른 조사 하나 더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리얼미터가 어제 이제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가 됐었죠. 네, TBS의 의뢰로 나온 결과인데요. 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45.7%, 직전 조사보다는 2.4%포인트가 하락을 했고요. 부정평가는 49.5%, 또 지난주보다는 1.4%포인트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리얼미터와 TBS의 조사를 보면 긍정평가는 내려오고 부정은 올라간 결과를 볼 수 있는데 이 조사는 리얼미터가 TBS의 의뢰를 받아서 7일부터 9일까지 전국 1,504명을 대상으로 해서 무선 전화 면접 및 유무선 자동응답 조사했고요.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2.5%포인트, 응답률은 5%.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참고 가능합니다. 근데 정당 지지율은 조금 달랐습니다. 이 리얼미터와 TBS 조사 결과를 보면은 민주당이 33.7%로 네. 직전 조사보다 4.1%포인트 하락합니다. 상당히 떨어졌어요. 네. 그리고 국민의힘은 32.8%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리얼미터 조사를 보면은 정당 지지율이 그래도 꽤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 지지율은 한국갤럽 조사, 리얼미터 조사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데 조사 방법이 달라요. 일단은. 그러니까 갤럽 조사는 면접원이 직접
물어보는 조사이고 그다음에 리얼미터의 조사는 이제 자동응답 조사. 기계의 음을 듣고서 이제 응답하는 버튼을 누르는 방식인데 이 추세는 계속 유지되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한국갤럽 조사와 비교를 해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율도 조금 차이가 있기는 한데 이 국민의힘 그 이전에는 미래통합당 조사는 약간 10에서 12%포인트 한국갤럽이 더 낮게 나타납니다. 네. 근데 추세만 쭉 놓고 보면은 두 조사에서 특징 중에 하나는 리얼미터는 좀 지지율이 많이 변화가 있고 그다음에 한국갤럽은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서 글쎄 추미애 장관 아들과 관련된 의혹이 얼마만큼이나 여론조사에 영향을 미쳤는지는 알 수 없지만 리얼미터의 조사를 보면 그래도 좀 더 영향을 미친 그런 결과를 볼 수 있겠는데 사실 리얼미터 조사 결과를 분석해 보면 경제에 따른 영향이 사실 가장 크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최근에 대통령 지지율도 그렇고 여당의 지지율도 내려간 걸 보면 그런데 이제 20대와 또 학생층이 직전 조사와 비교하면 또 내려간 결과거든요. 이것만 보면은 20대 남성의 경우에는 병역에 상당히 또 민감하다는 또 관점에서 볼 때는 추미애 장관 아들 의혹이 절대적이지는 않더라도 부분적 영향을 준 것으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뭐 단정하기는 좀 쉽지는 않겠지만 여론조사 기관마다 조금씩 이제 추이가 좀 다르게 나타나고는 있는데 영향을 미치고는 있다. 뭐 그게 큰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기 좀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미치고는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건데 근데 이 정도 상황 같으면은 굉장히 여론조사 그러니까 지지율이 좀 출렁거리거나 이런 현상들이 좀 나타나야지 맞는 거 아닐까 이렇게 보통은 생각하거든요. 생각보다 왜 이렇게 적게 반영이 되는 걸까? 이건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지난해에 조국 전 장관 관련 이슈가 있다고 이렇게 일종의 학습효과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지켜보겠다. 그런 점에서 정세균 총리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했죠. 진상규명이 끝나봐야 우리가 정확한 걸 알 수가 있다라고 민망하다는 생각이 든다라는 표현을 썼지만 이것은 이제 정치적인 수사로 본다면 적어도 이 여론조사 결과에 나타나는 것도 그렇지만 우리 국민들이 또 언제 다음 주에 또 지지율의 변화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진상규명이 그래도 좀 끝나고 나서 이것은 판단해야 될 사안이라는 것이 더 강한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받는 인상은 저는 뭐 여론조사 전문가는 아니니까 인상으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네. 여론조사는 뭐 물론 배종찬 소장님이시죠. 제가 따라갈 수 없으나 네. 이렇게 볼 때는 이제 아무래도 지난 조국 전 장관 문제하고 사실은 사람들이 일반 대중들이 좀 받아들이는 이런 프레임이 좀 비슷한 프레임이 있는 거죠. 지금 이제 정치권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네. 그런데 조국 전 장관 사태 때 이미 태도를 어느 정도는 정했거든요. 이것은 어떤 검찰 문제이다라든지 아니다 이것은 뭐 공정성의 문제이다라든지 네. 지금 똑같이 그 구도가 다시 형성돼 있기 때문에 그 조국 전 장관 사태에서 마음을 정한 거를 지금 뭐 크게 바꿀 만한 뭐 그런 이슈는 이제 아니다라는 점에서 그런 점에서 좀 어떤 지지율이 출렁거린다거나 그런 것이 안 보이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특히 20대 50대의 경우에는 그런데 좀 뭐랄까요 지지율에 좀 영향이 있을 것도 같은 생각이 드는데 20대들의 경우에는 첫째로 이제 자기들 문제이기 때문에 이 구운과 관련돼서는 자기들 문제라고 느끼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된 어떤 불공정성이나 이런 것에 대한 우려를 크게 갖겠죠. 그게 첫 번째일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뭐 누가 사실은 대한민국의 20대들 중에 누가 이제 자기 부모 직원을 시켜서 이렇게 뭐 군과 관련된 절차를 알아보게 할 수 있는 뭐 그런 사람은 많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제기된 의혹의 내용에 비추어서 보면 그런 점에서 나오는 이제 상대적인 박탈감이나 이런 게 있을 것 같고요. 50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50대의 경우에는 본인들이 이제 군에 다닐 때 군에 갔을 때 봤던 여러 가지 이제 병역 비리나 이런 것들을 연상시키는 효과가 첫 번째가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흔히 이제 언론이 인용하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힘 있는 부모가 아니어서 미안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들이 많이 언론에 인용이 되는데 그런 좀 어떤 효과가 또 상대적 박탈감을 만드는 게 아닌가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를 듣고 계십니다. 뉴스와 외전 김민하 시사평론가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두 분 패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그렇게 긴 시간이 남아있지는 않지만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이냐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 문제가 좀 남아있는 것 같은데요.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결단해야 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해임을 사실상 지금 촉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두 분은 이번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면 좋을까 해법을 좀 제시를 해 주신다면요. 가장 중요한 해법은 사실을 검증하는 거죠. 이 검찰의 수사가 나와서 진상규명이 정확히 되고 난 다음에 국민들과 또 정치권에서 판단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 대통령의 행동을 계속 요구하는데 문재인 대통령도 지금 정확하게 나온 내용이 있습니까? 정치적 논란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정치적으로
문 대통령도 판단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나오는. 그러니까 누구를 우호하는 것이 아니라 검찰에서 1월 30일부터 수사를 시작을 했는데 지금까지 지체되는 뭐 이유가 저도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워낙 이것이 법무부 장관, 주무장관과 관련된 일이기도 하고 그동안 또 검찰 수사와 관련돼서 검찰 인사 수사지휘권 등 여러 가지 일들이 또 많았기 때문에 좀 급히 진전되지 못한 것도 있고 이제는 이제 속도를 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국무총리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속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은 계속해서 정치적 공방을 할 것이 아니라 조국 전 장관 때도 얼마나 많은 의혹들이 난무했지만 사실 규명이 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거든요. 네. 지금 어떤 내용들이 정확하게 확인되느냐. 오늘도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것 또한 조금은 다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나오는 최종적인 결과를 보고 우리 국민들도 판단하고 또 정치권도 정치적인 이 판단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김장 기자는 민주당이 어떤 방식으로 대처해야 한다 이런 부분까지 같이 포함해서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추미애 장관의 거취를 논할 단계는 아니다라는 것에는 이제 공감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검찰 수사에 대해서 8개월간 뭐 수사를 안 했고 뭐 여러 가지로 의심받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추미애 장관이 여기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의 독립성을 기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선제적으로 내줄 필요는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이제 야당이 요구하는 꼭 특임 검사는 아니더라도 뭔가 이제 독립적으로 더 독립성을 강화시켜 줄 수 있는 방안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첫 번째로 필요하고 두 번째로 이제 지금 여당에서 굉장히 그동안 약간 말을 아껴오다가 이제 일부 이제 지도부 소속 의원들 그리고 또 다른 의원들이 나서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방어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저는 이 사실관계에 있어서 해명할 것들은 해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도부가. 그리고 지도부가 꼭 아니더라도 지금 이제 이 추미애 장관의 아들의 어떤 방어권은 그 변호인이 지금 뭐 하려고는 있지만 나머지 여러 가지 보좌관 청탁이라든가 이런 거는 당이 설명해야 될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 과정에서 굉장히 국민들의 정서를 굉장히 좀 괴롭힐 수 있는 이런 말을 하지 않는 게 무엇보다 지금 필요한 시점입니다. 예를 들면 이게 뭐 청탁이냐 아니냐의 문제에 있어서 김치집에 가서 김치찌개를 빨리 달라고 하는 게 청탁이냐 뭐 이렇게 정청래 의원이 얘기를 했는데 뭐 군대가 김치찌개 집은 아니지 않습니까? 식당은 아닌 건데 그걸 이제 같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어렵고 그다음에 우상호 의원도 카투사는 뭐 비하했다. 뭐 카투사가 쉬운 비하라고 그래서 이런 논란을 불러일으켰는데 이런 것은 오히려 계속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점에 있어서는 지금 이낙연 대표의 리더십 뭔가 책임성을 가지고 책임질 수 있는 어떤 정치 행위를 하는 이런 것들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낙연 대표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말조심을 해라. 이렇게 뭐 경고의 메시지를 날리기도 했고 또 민주당 입장에서 TF를 만들어서 좀 창구 단위를 해서 메시지를 좀 정제된 메시지를 내보내야 되겠다 이런 이제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그런 게 필요합니다. 지금 불필요한 발언들이 괜한 화를 불러일으키잖아요. 그러니까 뭐 분명히 그런 의도는 아니겠지만 카투사는 편한 자리다라는 이야기 사실 그렇죠. 불필요한 이야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가 조금 전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다음 주쯤 유감 표명을 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추미애 장관이 어떤 입장을 밝히느냐 이것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과 관련된 이미지, 추미애 장관이 또 뭐 쉬운 사람이 아니고 또 국회에서 국민의힘 또 야당의 질문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향후의 의사 일정이 아들 관련된 의혹 관련해서 잘 풀어가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이게 상당히 또 4차 추경도 해야 되죠. 네. 또 공수 설치도 있죠. 공수처장 추천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정치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국무총리도 또 이낙연 당대표도 차라리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정치적 또 이 수사로 좀 사과를 하고 넘어간다면 그래도 좀 국회 일정, 정치 일정이 또 진행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판단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사과할 건 하고 유감 표명할 거 있으면 하고. 그런데 이제 된다. 첫째로 타이밍이 좀 늦었다라는 생각은 들고요. 둘째로 추미애 장관 캐릭터가 유감 표명 정도로는 사실 그 효과를 크게 살리기 어려운 방식으로 이제 할 가능성이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컨트롤이 좀 필요할 것 같고 그것 이상의 조치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상의 조치요? 아까 말씀드린 이제 검찰 수사에 있어서의 실질적인 독립성을 기할 수 있는 방안을 선제적으로 내놓고 그것들을 강하게 얘기해 주는 게 지금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이상이 사퇴냐 이런 이야기를 묻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게 될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아니 저는 그 사퇴는 지금 논할 단계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입장을 밝힌다고 하면 뭐 당사자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메시지를 내놓느냐 이게 상당히 국민 여론에 미치는 뭐 효과가 되게 클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입장을 또 밝힐지도 우리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의혹과 관련 의혹과 관련한 얘기는 여기서 좀 마무리해야겠습니다. 뉴스와 배전 지금까지 김민하 시사평론가,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쁜 당신을 위해 준비된 밤 시사야. 시사평론가 김성환과 함께합니다. 지난 2018년 12월 24살의 비정규직 노동자였던 김용균 씨가 숨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어제 또 한 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노동계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위험의 외주화가 부른 참극이라면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오늘 인터뷰 시간에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운동본부 조직팀이자 김용균 재단에서 활동 중인 권미정 사무처장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처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김용균 재단에서 활동 중이신 만큼 또다시 이렇게 비정규직 노동자가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한 걸 지켜보면서 더욱 침통하셨을 것 같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사고 당시 2톤짜리 기계를 옮기면서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없었다고 하던데요. 네. 당시 상황이 어떠했던 겁니까? 지금 다 많이 언론이 나오긴 했는데요. 네. 스크루라고 하는 둥근 모양의 2톤짜리 기계예요. 이게 사실 둥근 모양이기 때문에 어디든 굴러가는데 그것을 굴러가지 않도록 막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조차 없었던 거죠. 그래서 차 바닥에 파레트를 깔거나 또는 박싱 처리를 해서 또는 포장을 해서 네. 이것을 굴러다니지 않도록 막아야 되는데 사실 그런 기본적 조치조차 없었던 상황이고, 심지어는 일반적으로도 이런 무겁고 이런 것들을 옮길 때는 둥근 스크루를 고박하기 위해서 크레인으로 먼저 고정해주고 잡아주고 그리고 나서 고박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네. 사실 그런 조치조차 없었어요. 그리고 사실 저희가 더 안타까운 건 사고가 나고 나서 치료를 받기 위해서 이동한 시간만 사실 1시간 30분 이상이 소요됐거든요. 1시간 30분 이상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도 저희가 더 안타깝다고 얘기하는 것은 그 1차 이송을 했을 때 이분은 아직까지 의식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네. 좀 더 빨리 이송이 되고 좀 더 빨리 큰 병원으로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판단할 수 있도록 저희 이전에 김용균 특조위에서 요구했던 1,000명이 넘는 발전소에는 부속 의원을 만들고 전문의를 배치하자라고 했던 그것이 이행되기만 했더라면 그래 적어도 이분이 이렇게 돌아가시지는 않았을까. 그래서 정말로 아주 기본적 안전 조치가 안 됐던 것과 모든 것이 물렸던 사고였던 것 같습니다. 원래 혼자 작업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지금 김용균 씨도 마찬가지였지만 혼자 그 컨베이어 벨트를 확인하는 작업을 했었다는 거잖아요. 네. 이런 작업도 혼자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렇게 조를 나눠서 같이 여러 사람이 작업을 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 이날 회사에서 제출한 여러 가지 나와 있는 보고서나 이런 걸 봐도 사실 이 작업 과정에 혼자 계시진 않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원청이었던 한국수소발전 소속의 감독자도 있었고 그리고 이 사고가 나신 화물 노동자에게 일을 준 또 다른 하청업체 관계자도 있었고 그 현장에? 여러 명이 있었지만 실제 그 고박 작업을 한 것은 이분 혼자였던 거죠. 그러면 그 안전 관리를 안 했다 이렇게 또 볼 수도 네. 저희는 가장 기본적으로 혼자 일한 것도 문제였지만 여러 사람이 있었는데 어떻게 안전 조치가 안 됐을까와 가장 기본적으로 이 회사에서 이 일을 이제 입찰 공고를 할 때 냈던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럴 때도 예를 들면 제품을 운반하거나 취급하거나 이럴 때 개별 포장을 해서 손상되지 않도록 하거나 아니면 운반이 용이하도록 아까 말씀드린 파레트 같은 것에 고박할 수 있도록 크레인을 사용해야 된다라거나 그러기 위해 포장해야 한다라거나 이런 내용들이 다 적혀 있지만 이런 것들조차 기본적으로 이행되지가 않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한국서부발전 측 그 주장으로는 이게 내부 보고용 문건에는 사고의 책임이 숨진
노동자 당사자한테 있는 네, 것이다. 네. 이렇게 돼 있다고 하고 회사에서 네, 네. 보유한 기계나 설비로 인한 사고가 아니다. 이렇게 돼 있다고 네, 하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회사에서 보유한 기계나 설비로 인한 사고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지금 한국 서부 발전의 이야기인데요. 예. 사실은 이건 어쩌면 어떤 조사도 하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일단 작업자의 과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한 거라고 보거든요. 2018년대 김영균 노동자의 사망 사고 때도 한국 서부 발전은 김영균이 시키지 않은 일을 해서 하지 말라는 일을 해서 그런 사고가 났다고 말했어요. 예. 근데 실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부 발전은 어떤 안전 조치도 취하지 않았거든요. 네. 그러면서 모든 책임을 작업자에게만 넘기고 있는 이전의 모습과 같다고 보고요. 예. 만약 회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회사에서 보유한 기계나 설비로 인한 사고이냐 아니냐로 본다라면 저는 그런 사고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회사가 보유한 기계나 설비를 제대로 배치하지 않아서 난 사고거든요. 네. 본인들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크레인을 배치했다라면 팔레트를 깔았더라면 네. 또는 둥근 스크류가 미끄러지지 않도록 다른 조치를 취했더라면 그런 죽음은 없었을 것이기 때문에 이건 정말로 명확하게 회사가 취해야 되는 기본 조치를 하지 않았던 것이고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기계나 설비를 제대로 운영하지 않은 것이 문제인 거죠. 안전관리에 관한 문제 또 지적을 해주시고 또 제가 이제 사측의 입장을 말씀드렸는데요. 또 하나가 네네. 신분에 관한 문제입니다. 노동계에서는 숨진 이모 씨가 특수 고용 노동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측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의한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지금 반박 설명 자료까지 냈어요. 네네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정말 그 내용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니 그러면 한국 서부 발전은 이 사고를 당하는 화물 노동자가 일을 하다가 사고를 당한 게 아니라고 말하고 싶은 건지 도리어 묻고 싶은데요. 예를 들면 일을 하는 노동자들의 고용 형태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네. 근데 특히나 화물 노동자들의 경우에는 과거에는 그러하지 않았죠. 과거에는 대부분 어떤 업체에 속해져서 일을 하거나 했는데 어느 시점부터인가 이것이 개인 사업주의 형태로 계약을 하지 않으면 일을 할 수가 없는 방식인 거죠. 그래서 이전에 다 업체가 자신들이 부담하던 차량 소유나 유지 비용까지 노동자들이 다 넘겼고 그런 조건으로 실제 노동자들이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조건에 있고 그런 조건에서 계약을 하고 지시를 받아서 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실제 노동자로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법이 만약 그것을 일정하게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이 저는 더 문제라고 보고요. 그러나 지금은 점점 예를 들면 특수 형태 근로종사자 또는 특수고용 노동자라고 하는 이 노동자들의 노동자성 그 권리를 어디까지 인정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점점 인정의 범위가 확대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의한 몇 가지에 들어가냐 아니냐라고 하는 형식적인 이유를 지금 이 사고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한국 서부발전 측은 안전관리의 문제나 아니면은 네. 이제 숨진 이모 씨와 관련되어 있는 노동자와 관련되어 있는 문제를 노동자로 인식하지 않고 네. 개인 사업자가 지금 자신의 일을 하다가 사고가 난 것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얘기 나왔으니까 좀 여쭤보고 싶은데 네. 지금 21대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그 내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중대재해기업처벌 저희가 사실 이 법을 올리면 제일 고민했던 게 중대재해가 계속해서 반복된 이유가 뭘까라는 거였어요. 네. 그 이유는 사실 저희는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2008년도에 노동자가 40명이 죽어도 기업에게 내려지는 벌금은 2천만 원밖에 되지 않아요. 네. 2018년, 19년 판례를 봐도 최대 벌금이 2천만 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사실 기업들은 벌금으로 돈으로 때우고 말고 안전에 투자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번 법에서 저희는 노동자와 시민이 죽고 다치는 일이 생기면 그것에 대한 권한이 있는 기업과 경영 책임자, 기관과 책임 공무원들이 그만큼의 뭔가에 대한 책임을 지라는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어요.
이 고 노회찬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기도 해서 많은 분들이 좀 네네. 관심을 가지시고 또 아시기리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근데 네. 이게 꽤 오래된 이슈인데 왜 이렇게 입법화가 안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저희도 참 안타까운데요. 국회에서 제대로 다뤄지지도 못한 채 그냥 폐기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사실 가장 첫 번째는 기업들의 반대가 많은 거죠. 사실 기업들은 경제적 이익을 우선하다 보니 노동자들의 목숨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비용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더 적은 비용으로, 더 적은 돈으로 뭔가 대가를 치르면서 성장하고 싶은 거죠. 그런 입김들이 뭔가 국회에도 묻어 있는 게 아닐까 싶고, 또 하나는 이거 국회의 문제이기도 한데요. 저희가 보기에는 이 중대재해라고 하는 것이 한국의 경제 발전 과정에서 있을 수도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느껴져요. 그래서 이건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지만 있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산재가 살인이다라고 보지 않는 거죠. 실수라고 생각하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서 이야기하는 처벌, 제재, 예방이라고 하는 것이 과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네. 이 정의당에서는 법 제정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시작을 했고요. 이낙연 대표, 네. 민주당 지도부도 지금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직접 이제 이 문제를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21대 네. 국회에서는 법안 통과가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하게 만들어야죠. 일단 뭐 민주당 집권 여당에서 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당연한 거고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지금 저희가 10만 국민동의법 정원을 하는 것처럼 국민들의 힘으로 이것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21대 국회에서는 뭔가 꼭 이 법안과 관련이 돼 있든 아니든 간에 노동자들이 산재 사고로 사망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는데요. 저희 청취자분도 5318님 저도 함께하고 싶습니다. 노동자가 일하고 싶도록 목숨을 걸고 일하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이런 의견까지 주셨네요. 앞으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 많이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권미정 김영균 재단 사무처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화제성 뉴스를 살펴보는 밤참 뉴스 불금의 교양학 순서로 찾아뵙겠습니다.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KBS 58분 날씨. 현재 전국이 흐리고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